벽시 한알. 옛날에 며느리 셋을 둔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재산을 며느리한테 맡겨야 할 텐데 어느 며느리가 좋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험을 해보기로 하고 새 며느리를 불렀어요. 먼저 맏며느리한테 벽시를 하나를 주고는 아주 귀한 것이다. 잘 받아두어라. 그랬어요. 맏며느리가 밖에 나와 들여다보니까 겨우 벽시 하나이었어요. 그래서 길바닥에 휙 하고 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으로 둘째 며느리한테 벽시를 하나를 주고는 아주 귀한 것이다. 잘 받아두어라. 그랬답니다. 둘째 며느리가 밖에 나와 들여다보니까 겨우 벽시 하나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벽시를 홀라당 까먹어 버렸어요. 마지막으로 막내 며느리를 불러 똑같이 벽시를 하나를 주었어요. 막내 며느리는 그걸 들고 이리저리 궁리를 했어요. 이걸 주실 때는 무슨 뜻이 있을 텐데. 그렇지. 막내 며느리는 말총을 하나 뽑아서 올가미를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마당 한편에 벽시를 놓고 그 옆에 올가미를 놓고 기다렸어요. 조금 뒤에 참새가 한 마리 날아와 벽시를 먹으려고 했어요. 막내 며느리는 이때다 하고 올가미를 탁 잡아 당겼어요. 그래서 벽시로 참새를 한 마리 잡았지요. 막내 며느리는 참새를 주고 달걀을 하나 얻었어요. 달걀을 암탉 둥우리에 넣어 놓았더니 병아리가 나왔어요. 병아리를 잘 길렀더니 암탉이 되고 암탉이 알을 낳아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자라 암탉이 여러 마리가 되었지요. 암탉을 팔아 이번에는 돼지를 한 마리 사고 돼지가 새끼를 쳐서 이번에는 여러 마리가 되었지요. 돼지를 팔아 이번에는 송아지를 한 마리 샀어요. 송아지가 커서 어미소가 되고 또 이 어미소는 또 송아지를 낳고 해서 소가 여러 마리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새 며느리를 불러서 그래, 내가 준 벽시 하나를 어떻게 했느냐 하고 물었어요. 맏며느리하고 둘째 며느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는데 막내 며느리가 시아버지더러 따라오라며 앞장을 서지 뭐예요. 어디를 가나 하고 쫓아가 보니까 너른 논 가운데 척 섰어요. 아니, 여기는 도대체 왜 오는 거냐 하고 물으니까 아버님이 주신 벽시 하나리 논 서마지기가 되었지요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입이 떡 벌어져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대답이 이랬어요. 그동안 벽시 하나리 참새가 되고 참새가 달걀이 되고 달걀이 병아리 되고 병아리가 암탉 되고 암탉이 돼지 되고 돼지가 송아지 되고 송아지가 어미소 되고 어미소가 논 서마지가 된 거랍니다. 그러니 시아버지가 무릎을 탁 치지 않겠어요? 누구한테 재산을 맡겨야 할지 알겠다. 누구긴 누구겠어요? 막내 며느리지요. 개와 고양이. 옛날 어느 강가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식이 없어서 개와 고양이를 자식처럼 귀여워하며 살았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강가에 낚시질을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늦도록 낚시질을 해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참 이상도 하지. 오늘은 그만 낚싯대를 걷어야겠군. 할아버지가 허리를 펴고 막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낚싯대가 휘청하네요. 어이쿠, 큰놈이구나. 낚싯대를 들어보니 금빛 비늘이 번쩍이는 커다란 잉어였어요. 허허, 횡재로구나. 할아버지는 입이 한빵만해져서 잉어를 건져 올렸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네요. 잉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할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는 마음이 아파서 잉어를 놓아주었어요. 오늘은 못 잡은 셈 치지 뭐. 잉어는 기쁜 듯이 강물 속으로 찰랑찰랑 헤엄쳐 갔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강에 낚시를 들이우고 있는데 강물 속에서 잉어 한 마리가 훌쩍 솟구쳐 올라와 바로 어제 그 잉어였어요. 잉어는 푸른 구슬을 입에 물고 강가로 헤엄쳐 왔어요. 할아버지 앞에 놓으면서 말했어요. 이 구슬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구슬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는 구슬이에요. 잉어는 다시 한번 훌쩍 솟구치더니 강물 속으로 사라졌어요. 할아버지는 푸른 구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할머니는 좋아서 입이 한방만해졌지요. 그럼 우리 어서 소원을 빌어봅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구슬을 손에 들고 가만가만 말했어요. 구슬아, 구슬아, 커다란 기와집 한 채만 지어다오. 그러자 갑자기 다 찌그러진 초가집이 사라지고 덩그런 기와집이 한 채 떡하니 생겼어요. 구슬아, 구슬아, 밥상 하나만 차려다오. 그러자 국이랑 반찬이 그득한 밥상이 떡하게 차려지네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금방 부자가 되었어요. 강 건너 사는 심술쟁이 할머니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푸른 구슬을 훔칠 수 있을까? 심술쟁이 할머니는 밤낮으로 궁리를 했어요. 옳거니 심술쟁이 할머니는 선물을 들고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는 마침 밖에 나가고 없었지요. 아주 진귀한 구슬이 생겼다지요. 꼭 한번 구경하고 싶어 왔어요. 할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푸른 구슬을 보여주었어요. 심술쟁이 할머니는 구슬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척 하다가 자기가 가져온 가짜 구슬과 슬쩍 바꿔치기를 해버렸어요. 심술쟁이 할머니는 푸른 구슬을 훔쳐가서 곧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네가 다시 가난해져 버렸네요. 기와집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곳간에 쌓아둔 곡식도 다 없어졌어요. 개와 고양이도 다시 옛날처럼 배가 고팠어요. 우리가 푸른 구슬을 찾아오자. 개와 고양이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어요. 다음 날 개와 고양이는 푸른 구슬을 찾으러 갔어요. 개는 헤엄을 못 치는 고양이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넜어요. 개와 고양이는 몰래 심술쟁이 할머니네 집으로 숨어들었어요. 개는 담벼락 밑에 숨어서 누가 오나 안 오나 망을 보고 고양이는 살금살금 기어서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웬 놈의 고양이가 남의 방으로 들어와? 심술쟁이 할머니가 긴 담뱃대를 들고 고양이를 내쫓았어요.
개와 고양이는 담벼락 밑에서 다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옳거니. 고양이는 개와 함께 쏜살같이 광으로 달려갔어요. 곡식이 가득한 광에는 쥐들이 우글우글했어요. 고양이는 쥐의 왕을 잡아 발톱으로 목을 꽉 눌렀어요. 이놈, 할머니 방에 있는 푸른 구슬을 가져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잡아먹어 버릴 테다. 고양이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윽박 지르니까 쥐들이 모두 와들와들 떨었어요. 예, 예, 그러지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쥐의 왕은 한밤중에 병사 쥐들을 거느리고 안방 천장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욕심쟁이 할머니는 긴 담뱃대를 움켜쥐고 장롱 앞에 바짝 붙어 잠을 잤어요. 옳지, 푸른 구슬이 장롱 안에 있구나. 쥐들은 슬금슬금 장롱 뒤쪽으로 내려가 사각사각 구멍을 뚫었어요. 마지막으로 쥐의 왕이 내려가 푸른 구슬을 꺼내왔지요. 개와 고양이는 푸른 구슬을 가지고 다시 강을 건너 중간쯤 건넜을 때였어요. 개는 고양이가 구슬을 잘 물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야옹아, 푸른 구슬 잘 물고 있니? 고양이는 구슬을 물고 있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었지요. 야옹아, 구슬 잘 물고 있니? 개는 더 궁금해져서 또 물었어요. 고양이는 이번에도 가만히 있었지요. 개는 궁금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야옹아, 잘 물고 있니? 고양이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바로 그때예요. 고양이 입에서 구슬이 툭 떨어져 강물 속으로 퐁 빠져버렸어요. 아!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개와 고양이는 너무나 춥고 배가 고팠지만 차마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구슬이 있어야 가지요. 고양이는 화가 나서 강가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개는 너무나 미안해서 눈치만 슬슬 봤어요.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웬일인지 멀쩡한 물고기 한 마리가 퍼덕거리며 강가로 나오더니 금방 죽어버리네요. 고양이는 배가 고픈데 잘됐다 하고 물고기를 덥석 물었어요.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뭔가 딱 하고 물리네요. 고양이는 돌을 씹은 줄 알고 물고기를 탁 뱉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푸른 구슬이 또르르 굴러나오네요. 아이쿠! 고양이는 너무나 기뻐서 개는 돌아보지도 않고 구슬을 물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푸른 구슬을 되찾아 다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구슬을 되찾아온 고양이가 귀여워서 늘 방 안에서 먹고 자고 놀게 했지요. 개는 마당에서 도둑이 오나 안 오나 망을 보게 했어요. 개와 고양이는 지금도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거려요. 개는 고양이가 얌체처럼 공을 혼자 차지했다고 노려보고 고양이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쏘아보아요. 땅속 나라 도둑 괴물. 옛날 새 신랑이 있었어요. 새 신랑은 색시집에서 혼례식을 하고 씩씩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예쁜 색시는 가마에 태우고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무엇인가 휙 하고 지나갔어요. 새신랑은 깜짝 놀라 들어 자빠졌지요. 새신랑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가마에 타고 있던 색시가 보이지 않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땅바닥에 커다란 발자국이 나 있었어요. 옳지.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색시를 찾아올 수 있겠다. 새신랑은 색시를 찾으려고 발자국을 따라갔어요. 새신랑은 길을 가다가 돌 깨는 석수장이와 나무꾼과 바구니 짜는 사람을 만났어요. 모두 마누라와 딸과 누이 동생이 없어졌대요. 그 사람들도 없어진 식구를 찾겠다고 새신랑과 함께 길을 나섰지요. 네 사람은 발자국을 따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아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윽고 커다란 바위 앞에서 발자국이 뚝 끊어졌는데 그 바위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석수장이가 정과 망치를 꺼내 탕탕 바위를 깨기 시작했지요. 사흘 밤낮이 걸려 바위를 다 깨고 보니 땅 밑으로 굴이 나 있는 거예요. 굴 속은 청길 낭떠러지로 그대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꾼은 칡 덩굴을 걷어와 밧줄을 꼬았지요. 사흘 밤낮을 꼬아서야 밧줄이 겨우 글바닥에 닿았어요. 그동안 바구니 짜는 사람은 사람이 들어갈 만큼 커다란 바구니를 하나 짰어요. 맨 먼저 석수장이가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는데 깜깜한 굴 속으로 내려가자니 무서워서 금방 올라와 버렸지요. 다음에는 나무꾼이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는데 반쯤 내려가다가 무서워서 더는 못 가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구니 짜는 사람이 다시 내려가는데 이 사람은 반 넘어 내려가다가 벌벌 떨며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새신랑이 바구니를 타고 내려갔지요. 자기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말이에요. 새신랑이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는데 깜깜한 굴 속은 한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새신랑도 무서운 마음이 들었지만 꾹 참았지요. 굴 바닥에 내려가 보니 굴 속은 훤하고 아주 넓은 벌판인데 그 가운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었어요. 새신랑은 조심조심 우물가로 가서 버드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조금 있으니 대문이 삐걱 열리더니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어요. 새신랑이 가만히 보니 바로 자기 색시였어요. 새신랑은 버들잎을 한 움큼 따서 물동이에 떨어뜨렸어요. 바람도 없는데 웬 버들잎이 떨어지지? 색시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니 새신랑이 나무 위에서 여보, 내가 당신을 구하러 왔소 하고 말하는 거예요. 색시는 그 말을 듣고 반가워서 눈물까지 글썽이었지요. 서방님, 도둑괴물은 아주 힘이 세답니다. 마침 도둑질하러 나갔는데 석 달 뒤에 다시 돌아와요. 그때까지 힘을 길러 도둑괴물을 물리치세요. 색시는 새신랑을 집 뒤로 데리고 가서 도둑괴물이 공기놀이를 하는 바윗돌을 보여주었어요. 새신랑이 그중 제일 작은 거를 골라서 들어보는데 바윗돌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색시가 부엌으로 뛰어가더니 산삼 달인 물을 가져왔어요. 서방님, 이 물을 마시면 힘이 세어져요. 정말 색시의 말대로 새신랑이 그 물을 마시고 바위를 들려고 하니 꿈쩍도 않던 바위가 끄덕끄덕 움직여 이렇게 해서 새신랑은 날마다 산삼달인 물을 마시고 바위를 들어가며 힘을 길렀어요. 처음에는 움찔움찔 움직이던 바위를 차츰 번쩍번쩍 들 수 있게 됐고
나중에는 휙 던지고 덥석 받는 공기놀이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새신랑은 또 날마다 무술을 닦아서 칼도 번개같이 쓰고 한번 뛰면 하늘 높이 나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 석 달이 지나갔지요. 어느 날 멀리서 우르르르르 하는 천둥 소리가 들려 그 소리를 듣고 색시가 서방님, 도둑 괴물이 지금 백리 밖에 왔어요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 우르르르르 딱딱 하고 더 큰 소리가 났어요. 도둑 괴물이 십리밖에 왔네요 하고 색시가 말하는데 우르릉 쿵 하고 벼락 치는 소리와 함께 도둑 괴물이 금세 마당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놈은 누구냐? 도둑 괴물이 새신랑을 보고 외쳤지요. 나는 이 색시의 남편이다. 너를 죽이러 왔다. 새신랑은 칼을 뽑아들고 도둑 괴물에게 덤벼들었어요. 둘이 맞붙어 싸우는데 얼마나 날쌘지 싸우는 모습이 아예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쩡그렁쩡그렁 칼이 부딪히는 소리와 휙 바람 가르는 소리만 났지요. 둘이 그렇게 한참을 싸우는데 도대체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 이번에는 하늘 위로 날아 올라가서 싸웠지요. 색시는 마당가에 서서 마음을 졸이며 하늘만 쳐다보았어요. 툭 하고 다리 하나가 땅에 떨어졌어요. 새신랑이 도둑 괴물의 다리를 자른 거예요. 그런데 잘린 다리가 펄떡펄떡 뛰더니 다시 위로 올라가 제자리에 척 붙지 뭐예요. 조금 뒤에 툭 하고 머리가 떨어지는데 모두 괴물의 머리였어요. 잘린 머리가 도둑 괴물의 목에 붙으려고 마당에서 펄떡펄떡 뛰었지요. 그것을 보고 색시가 얼른 아궁이에 재를 퍼와서 도둑 괴물의 머리에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둑 괴물의 머리는 도로 붙지 못하고 머리가 붙지 못하니까 도둑 괴물은 죽어버렸어요. 도둑 괴물을 물리치고 나서 새신랑과 색시는 집안을 샅샅이 살폈지요. 어떤 창고에는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어떤 창고에는 온갖 보물이 그득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창고를 여니 거기에는 없어진 사람들이 갇혀 있었어요. 석수장의 마누라도 있고 나무꾼의 누이 동생도 있고 바구니 짜는 사람의 딸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잡혀와 있었지요. 새신랑은 색시와 함께 그 사람들을 모두 구해내고 곡식과 보물도 골고루 나누어 가졌지요. 그리고 처음에 내려온 곳으로 가서 다시 바구니를 타고 굴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까지 굴 밖에서 기다리던 세 사람이 바구니를 끌어 올려준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모두 제 식구를 만나 얼싸 안고 기뻐했답니다. 새신랑과 색시도 나란히 집으로 돌아가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잘 살았대요. 못생긴 당나귀. 나는 조랑말, 우리 엄마도 조랑말이지요. 엄마는 늘 다정하게 나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지만 나는 가끔씩 엄마가 싫어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냐고요? 풀은 꼭꼭 씹어 먹어야 해. 체할라. 물 좀 천천히 마셔라. 살에 들리겠다. 하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실 때랍니다. 엄마, 그만. 난 이제 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야, 넌 아직 어려. 다 잘하려면 아직 멀었어. 나는 가끔 안골에 사는 당나귀 아저씨를 만나게 되어요. 너무나 못생겨서 내가 싫어하는 아저씨랍니다. 그 아저씨는
자기 몸집의 몇 배나 되는 나무찜을 쥐고 장터로 가곤 하지요. 엄마, 엄마, 저 아저씨 말이에요. 우리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그야, 저 아저씨는 당나귀니까. 조랑말과 당나귀가 다른 건 당연한 일이지. 그렇구나. 그런데 엄마와 그 아저씨는 아는 사이인가 봐요. 아저씨가 곁을 지나칠 때면 엄마는 탐스러운 꼬리를 설렁설렁 흔들고 아저씨는 코를 하늘로 치켜 올리면서 바보처럼 힝힝 웃는 거예요. 게다가 끝에만 털이 다보록한 꼬리까지 촐싹거리지 뭐예요. 자세히 볼수록 그 아저씨는 못생겼어요. 짧고 삐죽삐죽한 갈기는 앞머리를 제대로 덮지도 못하고 걸음걸이도 뒤뚝뒤뚝 정말 볼품이 없어요. 한마디로 못생긴 당나귀 아저씨가 나는 싫어요. 한 번은 마을 어귀에서 그 아저씨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빈 길말을 보니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나 봐요. 못생긴 아저씨는 나를 보자 얼른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혀를 내밀어 내 볼을 핥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나는 획 돌아서서 뒷발질을 했어요. 히힝! 아저씨의 고함 소리에 길가 나무 뒤에서 바지춤을 움켜쥔 할아버지가 뛰어나왔어요. 못생긴 아저씨의 주인이지요. 저 저놈 좀 보게, 아주 못된 놈일세. 나는 재빨리 도망쳤어요. 어느 날 오후 나는 혼자 집을 나섰어요. 엄마는 요새 부쩍 잔소리가 심해지셨어요. 내가 조금 커서 그런지 더 말을 안 듣는다고 걱정이세요.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나는 어렸을 적에는 쉴 새 없이 내 몸을 혀로 핥아주곤 하셨는데 이제 그러지는 않고 잔소리만 하신답니다. 산기슭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나는 오솔길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누렇게 물든 숲을 속에 웅크리고 있던 토끼가 나를 보고 화들짝 놀라 달아났어요. 나는 오독하니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달아났던 토끼가 다시 나타났어요. 토끼는 깡총대면서 내 둘레를 빙빙 돌았어요. 척 보면 모르니? 난 너를 해치지 않아. 토끼는 말똥말똥 나를 쳐다보았어요. 바람이 솔솔 불었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이상한 냄새가 바람결에 묻어왔어요. 나는 나도 모르게 온몸이 굳어졌어요. 처음 맡아보는 기분 나쁜 냄새였거든요. 바로 그때 내 앞에 있던 토끼가 길을 쫑긋거리더니 뒤돌아서서 냅다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어요. 아! 거기에서는 늙은 승냥이가 나를 쏘아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죽어라 하고 내달았어요. 앞으로 가는 것인지 뒤로 가는 것인지도 모른 채 가시 덤불에 긁히고 비탈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하면서요. 돌멩이들이 발굽에 채어 튀어오르고 풀숲은 뒤로 물러났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렸지만 어느새 승냥이의 거친 숨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기분 나쁜 그 냄새가 나를 덮쳐왔어요. 문득 앞을 바라보니 낭떠러지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어요. 히힝! 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꼬꾸라졌어요. 앞다리에 힘이 빠져 무릎을 꿇은 것이지요. 그러고는 두 눈을 꼭 감았어요.
무엇인가가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어요. 그 바람에 조심조심 눈을 떴지요. 아니?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은 뜻밖에도 나를 쫓던 승냥이였어요. 어리둥절해진 나는 잠깐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당나귀 우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못생긴 당나귀 아저씨가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길말을 짊어진 채였어요. 아저씨는 나를 일으켜 주었어요. 나는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턱만 달싹거릴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저씨는 나를 낭떠러지 옆길로 살살 이끌어 주었어요. 그 길은 장터를 오가는 길이었어요. 이게 웬 떡이냐? 당나귀 아저씨의 주인 할아버지는 죽어 널브러진 승냥이를 보고 입이 함지막하게 벌어지더라고요. 올겨울엔 승냥이 가족으로 털옷이나 지어 입어야겠는걸. 할아버지는 승냥이를 길마에 얹으면서 싱글벙글 웃음을 거둘 줄을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곰방대를 물고 맨 앞에, 당나귀 아저씨는 그 뒤를 따라가고 아저씨 곁에는 내가 쫄랑쫄랑, 나는 힐끔 아저씨를 쳐다보았어요. 아저씨는 그저 뚜벅뚜벅 걷기만 했습니다. 아유,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 못생긴 것 같아. 그렇지만 이제 아저씨가 싫지는 않았어요. 지난번에 뒷발질한 것이 슬슬 미안해졌습니다. 길말에 짊어진 채 달려와 나를 구해주셨어. 제갈 물린 입으로 나를 끌어올려 주었어. 무척 아팠을 텐데. 못생긴 아저씨와 나란히 걸어가는 조붓한 산길. 가다 보니까 골짜기 물이 웅덩이를 이른 곳이 보였어요. 나는 목을 축이려고 웅덩이로 다가갔어요. 엉거주춤 버티고 서서 목을 길게 빼어 막 입을 물에 대려고 하는데 웅덩이에 비친 저 얼굴은 틀림없이 내가 맞긴 맞는데 어째서 못생긴 당나귀 아저씨와 똑같아 보이는 것일까요? 혹시 아저씨와 나는 은사다리, 금사다리. 옛날 옛적 금강산 빌어본 골짜기에 가난한 오누이가 약초를 캐며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오누이만 사는 거지요. 누나는 엄마 대신 동생을 정성껏 보살폈고 동생은 엄마처럼 누나를 믿고 따랐어요. 어느 해 봄, 누나가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좋다는 약초를 다 써도 누나는 병이 낫지 않았지요. 돈이 없어 의원도 못 부르고 동생은 발만 동동 굴렀지요. 마음 좋은 의원이 공짜로 병을 고쳐주겠다고는 하는데 누나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 병에는 약이 딱 하나밖에 없어. 달나라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를 먹어야 한단다. 이튿날 아침 동생은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누나, 약초 캐러 갔다 올게. 오늘은 누나 병에 좋은 약초를 찾을 것 같아. 사실 동생은 달나라를 찾아가는 거였어요. 누나가 걱정할까봐 거짓말을 한 거지요. 그런데 달나라에는 어떻게 가지? 동생은 일단 비로봉에 가보기로 했어요. 비로봉이 하늘하고 가장 가깝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계곡을 건너고 바위를 타 넘으며 비로봉에 갔는데 막상 하늘나라로 올라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동생은 산꼭대기에서 폭 한숨만 쉬었지요.
어느새 날이 저물고 별이 총총 빛나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가물가물 졸린 눈을 비비고 있는데 스르릉 촥촥 스르릉 촥촥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지 뭐예요. 동생은 깜짝 놀라 바위 뒤로 몸을 숨겼지요. 깜깜한 하늘에서 스르르릉 은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선녀가 사뿐사뿐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네요. 선녀가 물병을 들고 골짜기로 내려가자 사다리는 다시 스르르릉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동생은 꼭 꿈을 꾸는 것 같았지요. 선녀는 조금 있다 물을 담아가지고 돌아오더니 꼭대기 바위 틈새에서 작은 구슬을 꺼냈어요. 아롱다롱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구슬이었어요. 선녀가 구슬을 하늘에 비추자 금 사다리가 내려왔어요. 선녀는 구슬을 제자리에 집어넣고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동생은 달려나가 바위 틈에 손을 넣어 보았어요. 동글동글 매끈매끈한 구슬이 손에 잡혔어요. 선녀가 했던 것처럼 동생은 구슬을 하늘에 비추었지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늘에서 금사다리가 내려오네요. 동생은 금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달나라 대골뜰에는 개수나무가 많았어요. 아, 이제는 누나 병을 고칠 수 있어. 동생은 정신없이 열매를 따서 바구니에 담았지요. 동생이 바구니를 안고 헐레벌떡 사다리로 돌아왔더니 달나라 임금님이 사다리 앞에 떡 버티고 있지 뭐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인간이 올라와? 인간이 건드린 사다리는 다시 쓸 수 없어. 달나라 임금님은 지팡이로 번쩍 사다리를 후려쳤어요. 사다리는 수많은 돌조각으로 변해 땅으로 쏟아졌지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동생은 임금님 앞에 엎드려 싹싹 빌었지요. 지금껏 달나라에 올라온 인간은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 달나라 임금님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대궐을 울렸어요. 동생은 벌벌 떨면서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지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누나가 개수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십시오. 달나라 임금님은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허허 웃었습니다. 이토록 누나를 위하다니 참으로 기특하도다. 그런 줄도 모르고 무작정 화를 내서 미안하구나. 여봐라. 개수나무 열매를 듬뿍 따오도록 해라. 임금님은 동생에게 개수나무 열매를 한아름 주었습니다. 그나저나 사다리가 없어졌으니 어쩐다. 달나라 임금님은 동생을 용에 태워서 보내주었어요. 용은 구름을 헤치고 싱싱 쌩쌩 잘도 날아갔지요. 그래도 동생은 집에 오는데 사흘이나 걸렸어요. 그만큼 하늘나라는 멀고도 멀었던 거지요. 그 사이 누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생이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누나는 걱정이 되었어요. 누나는 초롱불을 밝혀들고 동생을 찾아 나섰지요. 애타게 동생을 부르며 산골짝을 헤매다가 누나는 그만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지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누나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초롱불은 꺼지지 않고 가물가물 타고 있었어요. 동생을 걱정하는 누나 마음처럼 말이에요. 초롱은 나중에 아름다운 꽃으로 변했는데 사람들은 이 꽃을 금강초롱이라고 부르지요.
돌로 변해 땅으로 떨어진 사다리들은 비로봉 한쪽에 쌓여 바위 언덕이 되었대요. 지금도 비로봉에는 은사다리, 금사다리가 있어요. 아침 햇살을 받으면 아롱아롱 은빛으로 빛나고 저녁 노을이 비치면 번쩍번쩍 금빛으로 빛나지요.